Hi everyone, welcome.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환경의 도전 과제를 탐구해보는 세션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환경과 기후 관련된 주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두 줄에 수신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의 김현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6회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 북극 환경 세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입니다. 저희 세션은 연세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극지해양 국제규범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북극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GEF에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극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 빙봉,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합니다.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6%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극지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반응은 극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입니다. 아마도 극지, 북극하면 학생들 아니면 다른 일반 분들도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대급이라 불리는 한파, 폭염, 장마와 같은 한반도 이상 기상 현상은 해빙의 감소와 같은 북극의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과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북극에 다산 과학기지를 개소하였고 2013년에는 북극 이사회 옵저버 지를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부터는 제1차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진흥계획, 기본계획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또한 북극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극은 해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오늘 북극이 가진 여러 환경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네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들은 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 분들께서는 약 10분간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 김승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환경과학자로 지구의 지속가능과 보전을 위한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북극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현황과 북극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해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규라고 합니다. 북극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과 여기 참여해 주신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빅뱅 이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과 현재 우리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46억 년 동안 진화를 해왔는데요. 이런 진화는 유기환경과 무기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층 속의 화석이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미래,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전에 실제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해양 해수 밑바닥에 쌓여있는 흙, 우리가 이걸 세디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디먼트 주상 시료를 채취해서 혹은 대기에서 떨어진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남북극의 빙하, 그 얼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속에 갇혀있는 생지화학적인 분자 트레이서들을 우리가 측정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복원해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의 다양한 환경 문제들 중에 가장 우려되는 환경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와 더불어서 플라스틱 오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오염은 1950년부터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었는데 연간 약 8%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70년밖에 안 된 플라스틱이 정말로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려면 이게 모든 지구에 퍼져 있어야 됩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해양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들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느냐? 아시아 국가에서 대략 60-7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1분당 15톤 트럭의 분량이 바다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현재 추정하기로는 연간 800만 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플라스틱은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 바다로 퍼지는데 전 세계 바다는 크게 5개의 아열대 환류가 있습니다. 이 환류를 따라서 흐르다가 중심부에 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작은 입자로서 황사처럼 대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관측이 됩니다. 북극, 남극을 포함해서요. 또한 우리가 플라스틱이 가벼워서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식물 플랑크톤이나 동물 플랑크톤하고 응집을 해서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표층에서뿐만 아니라 6,000m, 7,000m 심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관측되고 있어서 사실 지구의 어디에서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플라스틱의 99%는 다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어떤 가설에 따르면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대략 6% 정도가 2014년도에 쓰였는데 2050년에는 그 양이 약 20%가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석유의 상당량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는 당연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아주 많은 수의 온실기체가 배출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소각하고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기체가 배출이 되는데 그 양이 2050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략 1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고 생산한 것 자체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 아래쪽 그림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의 수와 종류가 어디에서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그림은 어디에서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밑에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디에서 더 많고 다양하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는 없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이미 진화하고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이 농토와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 대기로 날아가면 대기에서의 이 구름 또는 눈과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응결 핵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은 구름 형성, 더 많은 강우를 야기시킬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복사 에너지의 불균등을 일으켜서 결국 기상기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해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은 훨씬 더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그림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녹고 다시 그것이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합성이 됐다가 그것의 일부가 이제 심해로 가라앉는 이런 과정, 즉 탄소 순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탄소 펌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이 탄소 순환을 완전히 이렇게 교란을 시킬 거다. 그리고 해양에서의 이 용존산소조차도 흔들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영향들은 기존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면 생물체 몸에 들어와서 생물을 죽이거나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오염물질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현재 지금 그런 영향을 주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과학자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 영향을 줄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대기권, 수권, 직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플라스틱이 큰 플라스틱 형태로 또는 작은 플라스틱 형태로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지금 1950년대부터 생산된 플라스틱들 중에 큰 플라스틱들은 얼마고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얼마고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씩 이동하고 어디에 얼마나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추정치들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해양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대략 1억 5천만 톤인데 그것의 대부분은 해양의 중층에서 심층 사이에 있는 해수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다 가라앉아서 밑에 퇴적물에 쌓여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 톤은 택도 없고 뭐 3천만 톤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미 양이 너무나 불확실하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약 10여 년 전부터 육상에서부터 연안, 대양, 북태평양을 거쳐서 북극, 남극을 통해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과정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플럭스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한 예로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북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북극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사실 대륙이 없는 거죠.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씨아이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베링의 밑에까지 겨울철에는 베링의 밑에까지 다 얼었다가 그게 여름이 되면 이게 쭉 녹아서 척지에 저 북극까지 다 녹게 됩니다. 일부만 남아 있죠. 근데 여름철에 이제 이 씨아이스의 후퇴선이 어디까지 후퇴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후퇴선이 계속 북극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후퇴를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구 물리학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한파나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빙이 돋게 되면 새로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돼서 선박들의 항행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오염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북극은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근 몇 년 사이에 북극에서 조사한 수많은 결과들은 이미 북극이 청정한 곳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량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사이언스 네이처지에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조사한 지역도 이 서북극해인데 이 서북극해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북극해의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씨아이스에 포획된 미세 플라스틱이 대략 28만 톤. 이게 전 세계 바다 표면에 떠 있는 양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양이 이 좁은 북극해 얼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후속 연구로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은 시간상 너무 짧아서 다른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사이언스 어드밴스지, 사이언스 자매지에 실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북극해는 해류가 이런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여름철 해빙 후퇴선이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계속 후퇴해 왔습니다.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 해류를 통해서 이동하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아마도 계속해서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해빙 후퇴선 근처에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들이 뭔가의 기작에 의해서 해저면으로 더 많이 가라앉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해수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파란색 그림을 보면 베링해 근처에서 높은 농도로 유입되었다가 이게 이제 넓은 지역으로 여기 퍼지니까 희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해빙 경계선 근처에 가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저 퇴적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유입원 근처에서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해빙, 여름철 해빙 후퇴선 근처에서 높아지는 결과가 관측이 됐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해빙 후퇴선 근처의 미세 플라스틱 폴리머의 구성이 해빙이 없는 지역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서 위에 떠야 되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가라앉아서 해저면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이 말은 떠야 될 애를 가라앉히는 뭔가의 기작이 해빙 후퇴선 근처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기작은 다름 아니라 플랑크톤, 해양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미세 플라스틱하고 응집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가라앉힌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결과는 퇴적물 코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저면에 가라앉은 흙, 퇴적물을 잘 떠서 그걸 층으로 잘 나누면 연대를 알 수가 있고, 몇 년도에 쌓여 있는 흙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흙 속에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했을 때 얼마나 가라앉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 이렇게 지난 1930년대 이후 7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이후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하고 굉장히 잘 닮아 있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물질 수지를 세워봤습니다. 서북극해에 있는 씨아이스에는 얼마나 있고, 해수에는 얼마나 있고, 퇴적물에는 얼마나 있고, 1930년대 이후 흙 속에는 얼마나 있는지를 해보니 대략 21만 톤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 15%에 해당되는 저 서북극해에 있다. 그리고 서북극해에 있는 21만 톤 중에 90% 이상은 다 퇴적물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전 세계 해양에 비해서 얼마나 그러면 되느냐, 얼마나 높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서북극해에서 관측된 이 양을 전 세계 바다가 똑같이 오염됐다고 가정을 하고 전 세계 해양으로 외삽을 해봤습니다. 외삽을 했더니 전 세계 해양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억 3천만 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일부 물질 수지식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이 얼마인지를 추정했더니 대략 2억 7천만 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큰 플라스틱들이고 미세 플라스틱은 8천만 톤밖에 안 됩니다. 즉 탑다운 방식으로 추정한 것은 8천만 톤, 북극해에서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외삽한 것은 1억 3천만 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시점에서 북극해에서의 오염 수준이 글로벌 오션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지금 북극이 굉장히 위험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적물 코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 북극해에서의 증가율은 연간 3%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안 근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퇴적물 코어에서 한 것은 연간 약 5%로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죠. 우리가 사용해서 쓰고 버리고 물을 타고 이동하고 해류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지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연 시간이 가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더라도 북극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버린 것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플라스틱 배출을 제로로 해도 북극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향후 수십 년간 더 증가할 거다. 더 증가했다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저감한 효과가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서야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UN 제5차 환경총회에서 2024년 올해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에 있는 국제 협정을 맺자고 결의를 했고,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협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우리의 결과는 왜 우리의 직접 지금 우리 인류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왜 지금 직접적인 노력,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지금 환경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코멘트로 남기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북극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으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앞으로 수십 년간도 이러한 영향력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한국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시고 기후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기후 및 빈권 변화 예측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한국 IPCC 대응협의회 전문위원이십니다. 진경 박사님께서는 오늘 북극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극지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진경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작년 2023년 7월은 174년의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 지역의 온난화 역시 가장 심각한 해로 기록이 되어져 왔는데요. 북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땅들이 모여 있고 또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난화의 속도가 4배에서 7배까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북극 지역의 해빙뿐만 아니라 남극 지역의 해빙 역시 전례 없는 축소 경향을 보여가지고 실제 극지 연구원들이 극지 연구를 하고 있는 세계 과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북극과 남극의 빠른 얼음의 유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래 세대의 어떤 지속 가능한 영위를 위해서는 탄소 저감 같은 어떤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우리의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학적인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이런 것인데요. 실제 북극의 해빙이 높게 되면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 더욱더 강화되고 또 북극권에 있는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기후 변화는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베링해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해빙의 유실로 인해 해빙에 서식하던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이런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던 물고기들이 모두 이동을 하여서 물고기들을 주로 먹고 살던 바다 새들이 모두 굶어 죽는 어떤 생태계의 파괴 또한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해빙이 높게 되면 북극 항로는 오히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 북극 항로의 확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렇게 확대된 북극 항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던 선박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해빙에 갇혀서 18척 이상이 좌초되어서 러시아 해빙선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후온난화가 심화되면 어떤 북극 한파 같은 극심한 기후 이변이 굉장히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예측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을 한 이런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또 더욱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실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북극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 더욱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작년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올해 초 1월에도 북미 지역에는 전례 없는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9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또 기후변화의 대응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제대로 구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어떤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국지연구소는 북극 지역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또 기후 정보를 생산하며 미래 기후 예측을 연구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완화,
대응, 또 탄소 저감 이런 어떤 기후 변화의 토론들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북극 얼음이 녹을까 하는 이런 기후 정보인데요. 이러한 정확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또 전파하는 역할을 저희 연구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기후를 연구하여서 미래 기후 변화의 전망을 제시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 지역의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녹아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파 그리고 폭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세스를 규명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미래 북극권의 기후 변화 정보와 함께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희의 역할을 보다 확장하여서 특히 북극 연구에 특화된 제2세빙선을 건조하여 북극 연구를 보다 확대하고 또 국제 공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다 정확한 미래 북극권의 기후 예측 그리고 북극권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예측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얼음 유실 등에 대한 기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코프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제2세빙선을 통해서 연구를 강화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엄지 실장님이십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실장님께서는 러시아 전문가로 2020년부터 북극항로 개척, 북극권 국제협력, 경제협력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북극권 친환경 선박 개발 현황 및 북극항로 전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 김엄지 실장입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김현정 교수님께서 관객이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으셔가지고 조금 속은 기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간 전기여선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사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북극에서의 경제 기회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입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수에즈 운하 사고 그리고 홍해 리스크,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홍해 리스크 등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이런 사건들과 같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하고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하면 점차적으로 이 체인들이 계속 비용이 상승을 해서 최종적으로 초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이 되었던 게 북극항로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매년 북극항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고 북극항로를 사용하는 그 주체 국가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물동량 수인데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증을 했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발생을 했고 2022년에 러우 전쟁도 발발했고 해서 조금 증가하는 속도가 좀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극항로를 우리가 예상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지만 그 유럽 쪽 북극해에서도 구간별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북극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렇게 북극에서 선박이 많이 지나다니니 이에 대한 규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IMO는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서 홀라코드라는 규범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북극권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북극을 원칙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객선이나 상선 같은 경우 수소나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업용 연어 트롤러를 하이브리드 배터리 디젤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어선의 연료 소비를 8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박을 좀 개조를 해서 레트로핏을 해서 전기 기반으로 운항을 하는 선박을 상용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을 주로 해서 전기 선박으로 전환하여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극하고 제가 이제 선정한 게 어선인데 북극하고 어선 왜 어선이냐? 북극 어선 매칭이 좀 안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북극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고요. 그 원주민의 경제적인 삶의 그 중심에는 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가 바로 이제 북극해에서의 어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북극해 공해의 얼음이 녹고 선박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면 어떤 규범도 만약에 미리 방지를 해놓지 않으면 이 공해에서 어느 누구나 가서 남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카우파를 체결을 하게 됐는데 이 카우파라는 게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 따라서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를 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어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어업이 선진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중에서 아이슬란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아이슬란드 어선 현황을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아이슬란드 GDP의 8.1%가 어업이 차지하고 있고 어선 척수는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선 척수인데요.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레트로핏을 통해서 전기 어선을 구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충전 장치도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근해 어업보다는 연안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육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선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선의 나이, 그러니까 선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사고율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선령이 21년 이상 되는 선박이 남색 부분인데요. 이 남색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부분은 해양 어선 사고의 증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4번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부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다르게 근해 어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가 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해양 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있어서 이 어선을 어떻게 친환경 어선으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북극해를 지나다니는 선박 중에 어선이 얼만큼 되느냐
좀 궁금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TD라고 하는 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이 ASTD는 북극 이사회에 총 6개의 워킹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페임이라고 하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 워킹 그룹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고 공개하는 자료고 이게 보시면 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특정 선박이 지나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몇 척이 지나다니고 있고 이 몇 척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량을 좀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는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STD에서 설정한 선박의 종류는 총 15개고요.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어선입니다. 그럼 실제로 ASTD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 그림이죠. 왼쪽 지도에서 파란색 선이 그 구간별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어느 유형의 선박이 얼만큼 지나가고 그 선박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얼만큼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한 건 아니지만 그 산정치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아이슬란드다 보니까 아이슬란드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볼 건데요. 이 구간은 아이슬란드와 페로제도 구간을 설정해서 선박 종류를 보고 데이터를 좀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제일 많이 목격이 된 게 어선입니다. 이 보라색 선이 어선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구간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선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이슬란드다 보니까 이 2개 구간만 봤는데 나머지 구간들도 보시면 어선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자체가 사실 전기 배터리 산업과 전기 선박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10톤 미만 어선의 비중은 81.2%인데 이 노후된 어선의 보유율은 이 어선 중에 노후화된 어선은 약 60.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한 42.2% 정도 되는데 전국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 어선의 친환경 전환 사업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이나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친환경 인프라 증가율은 제주도에서는 22%로 전국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미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뒷배경으로 그럼 전기 선박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서 신산업으로 산업 지도를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신산업 중 하나가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배터리 규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했고 이 자유특구에서 학교에서도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도 들어가고 실증 사업도 하고 많은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또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트로핏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행이 된 거고요. 이런 협력 관계가 아이슬란드와 한국 간의 이제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주고 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근해업용 전기여선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제반하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민감할 수는 있지만 배터리 기술에 대한 부분도 협력 분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한국이 공동으로 만약에 완전 전기로 구동되는 어선을 같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중소조선소나 장비 생산 기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 기지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용 전기여선 레트로핏 기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항만의 충전
충전소를 뭐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제반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 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여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 개발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와 연계되는 장비에 대한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협력할 수 있는 여지와는 반대로 조금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우선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이 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파도 세기, 뭐에 따라서 선박의 크기나 뭐 모형, 뭐 이런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다 보니까 단열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을 우리나라 해양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아이슬란드 해양 기준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원주민 사회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게 환경 보호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주민 사회, 원주민 삶의 보존도 같이 동반이 돼야 하는데요. 이 원주민은 친환경 어선의 주요 수요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수요자사나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원주민 분들께서 이 친환경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 중요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단계가 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서 원주민한테도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선박을 계속해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업 방식뿐만 아니라 전기여선과 같이 어선의 종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중효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선박구조 엔지니어로 2000년부터 하나오션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초대형 상선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시고, 특히 세계 최초,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여러 새로운 선종 개발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는 북극해 친환경 선박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기반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중효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조선업이라는 분야가 공학 중에서도 약간 특이 분야라 일반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가 했던 일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저희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는 얼마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로 불리웠다가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되어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저희 야드는 거제시 옥포동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위성 사진이 저희 야드 사진이고요. 저희의 뭐 재무팀, 설계팀, 연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시흥에는 저희가 연구 설비를 크게 갖추고 있어서 보시는 선박들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 설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왼쪽 밑에 보이는 게 사실 아파트 단지거든요. 저 단지가 거제도라고 해서 또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하고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그럼 저 아파트 단지 크기가 저만한데 저희가 짓는 제품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배인데요. 훨씬 더 크죠. 저희가 짓는 배 크기는 보통 길이는 300에서 400m, 폭은 40에서 50m 정도 되는 크기의 선박을 주로 건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건조하는 선박들을 보여드리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짓고 있다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고요. 지금 건조돼서 돌아다니는 저희 LNG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건조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전 세계 LNG선의 50% 이상을 저희 회사에서 건조했고요. 장보고 1, 2, 3, KDX1, KDX3 이런 표현들이 사실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 나라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 그다음에 수상함,
등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해양 구조물 역시 건조하고 있고요.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선박이 이제 얼음을 깨는 행위를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 표현으로는 세빙이라고 하는데 세빙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LNG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가장 많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저 바다 위에서 배가 저렇게 두동강 나지 않도록 손상받지 않도록 구조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래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런 사고가 나도 배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치해석법을 적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험도 하게 되고요. 수치해석을 하기 위해선 실제로 검증을 위해서는 배 계측 장비를 설치해서 이제 계측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스케일하고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충돌하는 그 실험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자동차도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시제품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충돌하는 걸 검증을 실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이 상품들은 보통 한 척에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시제품을 만들어서 충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저희는 그래서 검증하는데 오랜 기간을 좀 갖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수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연관되는 것들인데요. 1989년에 알래스카에서 엑슨 발대주라는 배가 좌초를 하게 됩니다. 원유를 운반하는 배고요. 당시 엑스는 세계 1위의 석유 기업이었고 사고가 난 곳은 공교롭게도 가장 깨끗하다고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진 알래스카 앞바다였고요. 유출된 원유량이 37,000톤인데 저희 나라도 2007년경에 아마 태안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출된 양이 한 10,000톤 정도니까 그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원유가 유출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 지역이 다 원유들이 이제 커런트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염된 지역들이고요. 한번 오염된 곳은 다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바다가 고맙게도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주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이 사건 이전에도 사실은 원유 유출 사고는 빈번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깨끗한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사고를 낸 사례라 이 사례 이후로 엑슨이라는 큰 회사가 대규모 R&D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R&D 투자의 타겟들은 이제 선체 구조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배가 운항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오일이 저렇게 이렇게 퍼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방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걷어들일 수 있는가, 이 세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를 굉장히 큰 돈 갖고 수행하게 됐고요. 그 결과물로 이제 국제 규약이 좀 더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규약들이 그 밑에 그림으로 표시된 저렇게 하나의 구조만 갖고 다니던 배들이 이제 이중으로 구조를 가져서 좌초가 되더라도 안에 내부 화물들이 유출되지 않게 설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저 사건 이후로 이제 저희 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건 전에는 저희가 배를 디자인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배가 빨리 갈 수 있을까가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물에서 가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디자인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배는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된다. 비싼 배니까요. 저런 식으로 디자인 타겟이 있다가 저 사건 이후로는 배의 좌초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 사고가 났을 때 안에 내용물도 이제 하고도 지켜줘야 된다 하면서 구조적인 기준이 좀 더 강화됐고 여전히 배는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그전에는 선장과 항해사분들이 이제 운항을 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보조 설비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레이더로 파고를 디텍트하거나 위성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배는 원래 철판 하나로 만들었던 배를 철판 2개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배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진다는 건 배가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배가 비싸지다 보면 해상 운송의 장점이 점점 상쇄될 수 있어서 더 큰 화물을, 더 많은 화물을 날라야 어느 정도 프로핏이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shipbuilding 코스트가 올라가고 배는 더 커지고
따라서 새로운 선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래쪽 그래프인데요. 각 조선소에서 각 나라에 있는 조선소들이 건조한 그 배 양입니다. 무게인데요. 그 사건 전에는 일본이 완전 전 세계 탑 하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저 사건 이후로 새 배들이 디자인되면서 기술력이 필요하게 되고 하면서 저희 나라가 이제 급성장하게 되고요. 저 사건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 조선업은 급성장해서 2000년대 이제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굴지의 산업이 됐고요. 그 다음 체인지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각종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유엔 산하에 있는 IMO라는 회사기구에서 만드는 규정을 따라서 항상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제일 처음 규제가 시작됐던 것들은 그 지구 온난화랑 약간 별개로 대기 오염 방지였어요. 그래서 삭스나 낙스로 대표되는 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배출량을 줄여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는 발라스트 워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배들이 보통 배 무게만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 실리는 화물은 한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LNG를 그렇게 6만 톤을 들여온다라고 하면 호주에서 LNG를 싣고 저희 나라에 이제 LNG 6만 톤을 내려주잖아요. 그 6만 톤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의 전체 하루 소비량이거든요. 배 한 척이 나르는 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6만 톤의 화물을 내렸으니 배는 이제 3만 톤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배가 가라앉는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의 그 운항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6만 톤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해수입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해수를 채워서 다시 9만 톤의 배가 돼서 호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호주에 돌아가서 6만 톤의 배를 실으려면 화물을 또 실으려면 물을 또 버려야겠죠. 그럼 저희 나라 바닷물이 호주에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맘대로 그런 발라스트 익스체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업들을 하다가 물론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가 호주 앞바다보다 깨끗한가? 라고 생각하면 호주 입장에서는 발라스트를 못하게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발라스트에 대한 규약들을 국제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흔히 말해 정수기처럼 물 해수를 좀 정화시켜서 발라스팅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발라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약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 배에 이제 발라스트 트리트먼트 하는 장비들이 이제 설치하기 시작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CO2 배출량이 규제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주 적은 양의 CO2를 배출해야 된다가 목표가 아니라 무탄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예 CO2 배출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타겟을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이뤄내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선 당연히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이벤트가 돼서 디자인의 프라이어티 역시 중요도 역시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 유지했던 저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좀 더 친환경 연료를 떼서 대기오염 물질이나 CO2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항을 하면서 연료를 덜 쓰게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파도가 거치지 않은 곳으로 항로를 좀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달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 순서가 바뀌게 됐고요. 중요도가. 이거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유조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같은 걸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도 역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2005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고요. 저희가 건조해서 그 북극에 보낸 저 야말 배는 2015년 이후에 건조됐습니다. 따라서 저 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선박이다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배고요.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 추진으로 추진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낙스나 삭스의 양은 거의 극미량이고 CO2만 약간 문제가 되는 배고요. 이 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년 정도 연구 투자를 했고요. 저 역시도 한 10년 정도 얼음이란 무엇인가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배에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잘 다니고 있어서 뭐 각종 북극에서 지금 운항하는 기록들은 다 이 배가 갖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 거냐가 저희의 도전적인 목표인데요. 이제 연료도 지금 현재 LNG 연료를 쓰고 있는데 LNG도 CO2 배출량이 꽤 크기 때문에 LNG 이외에 다른 연료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현재는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것들이 대체 연료로 지금 스터디가 시작되고 있고요. 대체 연료를 쓰게 되면 그 연료도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개발이 필요하고 CO2를 현재 육상에서는 배출된 CO2를 포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포집된 CO2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묻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운반도 가능한 상태라서 지금 CO2를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선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도 역시 어떻게 하면 적은 힘으로 연료를 덜 쓰면서 얼음을 깨면서 다닐 수 있을까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 설비도 공부하고 있고요. 운항 효율을 더 높이는 설비 역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위성으로 저희가 얼음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거에 따라 항로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 중이고요. 마지막은 수중 방사 소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잠수함 같은 게 영화에 나오면 이제 잠수함을 들으면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중에서 방사하는 소음을 디텍트해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그 소음들은 보통 엔진에서도 나오지만 프로펠러가 이제 물을 가르면서 나오는 소음도 꽤 큰데 그 소음의 주요 그 영역들이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 특히 고래나 좀 큰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돼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나 북극엔 대형 생물들도 많고요. 그 수중 방사 소음을 좀 줄여보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밑에 에어버블들을 작게 커튼처럼 공급을 해서 수중 방사 소음을 좀 줄이는 스터디를 이제 실증까지는 했고요. 이제 배에 달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연료도 적게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은 없이 소음도 없는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 멀지 않은 미래에 좀 개발될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조선업이 환경보호와 SDG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모두 다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북극의 환경 위기와 북극에서의 친환경 정책이 우리 삶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발표자분들께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하지 못하신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승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발표 말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플라스틱 협약 채택이 이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하반기에 부산에서 이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북극해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플라스틱 협약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을 규제하는 규약이라든가 법은 국내 법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고 국제적으로 이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아리백,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품을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국제 환경 문제에서의 국제협정으로 되면 이제 그게 단순히 윤리 문제, 우리가 뭔가 내가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로서 뭔가 다른 생명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과 같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환경 문제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정이 맺어지면 사실은 이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만든 생산품은 수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라스틱도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국제 협정이 맺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는 이제 각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선까지 할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좀 더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된 나라들은 뭐 그걸 디펜스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어디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북극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것은 북극권 중심의 나라들, 보통 8개 국가가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8개 국가가 있는데, 그 북극권 중심에서만 보호해야 되느냐? 사실 그 나라들에서 북극으로 직접 배출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 나라대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북극에 이제 항해가 많이 항해가 많이 되면 이제 선박에 의한 오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을 통한 오염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이런 국제협정, 별도의 플라스틱 국제협정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폴,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 협정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서 선박에서 뭐 예를 들면 배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에서 사용되는 중수, 우리가 뭐 세수하거나 씻고 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거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아까도 친환경 선박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연료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표면의 도료, 선박에 바르는 페인트, 선박 도료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 TBT와 같은 환경 호르몬 문제를 야기시켰었는데, 지금 이제 플라스틱, 이 도료 자체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박 도료가 덜 벗겨지게 하면서 북극을 덜 오염시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규제 내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향후에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또 다른 것은, 사실 북극의 어느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북극이 오염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오염원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은 월경성 오염입니다. 즉 트랜스바운더리 폴루션이라고, 트랜스포테이션 또는 폴루션이라고 하는데, 해류나 대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염을 야기시키게 하는 주범은 중위도권이 대부분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국제 플라스틱 협정에서 주되게 논의될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주요 선진국들,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들이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대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중심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규범 연구를 하는 저로서는 정말 이 협약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인 플라스틱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잠깐 하나만 짧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민감한 문제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감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못 쓰기 위한 쓰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정책이 다시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처럼 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R&D가 대폭 삭감이 돼서 사실 이런 이제 국제협정들이 만들어지려면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과학적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와 관련된 R&D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모습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젊은 학생들에게 코멘트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진경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학생들에게는 극지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지연구소가 북극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극지연구소에서는 그 북극의 다산기지, 그리고 남극에는 세종 장보고 기지, 세빙선 아라온호 등 좀 다양한 극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고등학생들이 실제 북극에 가볼 수 있는 다산 주니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UST라고 하는 학위 과정,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실제 극지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의 지도하에서 지구과학, 생물, 정책 등 다양한 극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조금 더 가볍게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SNS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저희 극지 활동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극지 연구소에 마련되어져 있는 전시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열려져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지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엄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이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사한 주제로 다른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슬란드하고의 협력 사업은 이제 극지 활동 진흥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극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고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꼭지 중에 하나가 아틱 8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틱 8 프로젝트란 무엇이냐면 북극권 국가 8개 국가별로 어떤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야를 좀 도출을 했고, 사실 지금 북극권 국가별로 이 협력 분야에 대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안타깝게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협력 제안이 들어왔던 게 러시아 북극 지역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탄소 제로 마을 기지를 좀 설립을 하고 싶다. 여기에 한국이 좀 들어와서 같이 협력을 해달라라고 제안이 들어왔었고, 이 컨셉은 어떤 거냐면 수소와 재생에너지로만 이 북극에 있는 마을 기지를 운영을 하겠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좀 선진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해서 협의하던 찰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북극 이사회 의장국이었고요. 그래서 의장국 대표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선정이 돼서 딱 추진이 됐던 찰나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 극지활동 진흥 기본 계획에 기반해서 다른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중효 책임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박 디자인의 고려 사항으로 그동안 신속한 항행, 패스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신속한 항행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 이런 안전성을 강조하는 선박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선박을 디자인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 어려움을 느끼기보단 사실은 선박이 운항하는 그 어느 환경에서 운항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알아야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환경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가장 힘든데, 저희가 해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단체들이 그 파고의 높이, 얼마나 길게 파도가 오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하는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얼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나라가 뭐 얼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해빙이 있는. 그래서 사실 얼음 데이터를 구하려고 저도 러시아에 굉장히 자주 갔었거든요. 실측한 정보도 있고 위성 데이터도 있고 하는 것들을 받아와서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할 때도 또 같은 패턴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제가 극지연구소 분들을 이제 좀 뵙게 됐고, 극지연구소에서도 이제
북극권을 모니터링하고 계셔서 그 모니터링한 정보 갖고 저희가 좀 활용을 하면 더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과학 투자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슈에 좀 편중돼서 과학기술 좀 진행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환경 모니터링 한다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지속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그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저희 나라 연구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극 환경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리부트하고 우리의 미래를 리셋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환경 보호와 또 극지방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제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협약, 국제 연구와 그리고 극지방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심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1시에 시작이 됩니다. 1시에는 세계은행의 글로벌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